지금부터 준비하고 굴려나가는 연금 재테크 노하우입니다. 자, 이번 강연은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들 드려볼 텐데요. 역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막 소개받은 곽재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회 첫 단추부터 과연 우리가 연금 재테크라는 부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뭐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벌써 우리나라 인구 줄고 있고요. 그죠?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리고 고령 인구 비중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를 한 결과 알고 보니까 2050년도 초반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 적립금이 전부 다 제로가 돼 버린다. 나는 받으려면 아직 30-40년이 지났는데,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연금개혁법안이 바로 올 3월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몇 퍼센트 정도 부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 소득의 9%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13%까지 지금 늘어날 거라고 그러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과연 그럼 이걸로 끝인가? 좀 아닐 거라는 생각들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럼 어쨌거나 우리도 이제 그런 데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65세의 A씨라는 분이 현재 가치로 그러면 노후 생활비를 매월 300만 원씩 쓰고자 한대요. 이를 위해서 현재 마련되어 있어야 할 자금, 즉 매월 300만 원씩 노후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현재 딱 마련되어야 할 자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수명의 변화가 얼마만큼 내 노후에 버든을 주는지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첫 번째, 딱 20년만 85세까지 사는 경우. 두 번째, 100세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35년을 살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한 4억 정도 납니다. 4억 정도 나요. 생각보다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하는 자체, 그 마인드셋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냐, 뭘 신경 써야 될 것이냐, 제가 4가지를 들고 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흑자를 유지하는 부분들. 앞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방법들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행 경비도 이렇게 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셨던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자, 내가 어떤 비용을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내가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살펴봐야 됩니까? 무슨 내역을 살펴봐야 돼요? 지출 내역을 살펴봐야 되죠. 그죠? 모든 저축, 흑자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은요, 제가 볼 때는 지출을 체크한다는 자체가, 물론 아주 의지가 뛰어난 분들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요, 딱 저축부터 해버리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 다음부터 몸이 적응을 해요. 목표 흑자율을 먼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수입에 얼마의 흑자를 유지할 거냐, 얼마 정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표정이 복잡해지고 계신데, 각자의 사정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아마 미혼인 MZ분들이라면은요, 저희같이 재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미혼인 MZ분들이면은 최소한도 한 50% 정도는 흑자를 낼 것을 저희가 권유드립니다. 그게 실제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금이 남아도는 기간이 있고 자금이 부족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금이 남아도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40대 한 중후반만 돼도 사실 자금이 부족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궁핍하지 않고 안정적인 소비를 갖다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황금적인 비율이, 보통 우리 MZ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미혼인 경우에 한 50%, 기혼이라고 하더라도 한 30%, 20% 정도는 유지를 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려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것들을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워낙에 지금은 그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보니 세금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디에, 왓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 일단 2025년도에 가장 큰 자산 투자 환경에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그리고 유럽의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2022년도 이후,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내려오고 있죠. 예. 자산 투자 환경의 두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는요, 작년만 해도 금리가 높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금리 인하가 첫 번째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린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시대에 살았나요? 바이든 시대에 살았나요? 바이든 시대에 살았죠. 그죠? 예. 올해부터 이게 트럼프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이 두 가지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향후 이제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 페드, 즉 미국 연준에서 이제 11명의 위원들이 우리 기준금리를 앞으로는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겠어라는 그 점을 찍은, 예, 점도표라는 거예요. 그 점도표를 쭉 보시면은 저기 지금 이제 3월하고 6월인데 보시면은 이제 현재는 4.25%에서 4.5% 정도로 지금 찍혀 있죠. 저게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2025년도가 되면은 이제 2번 정도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내후년에 한 번 해서 현재 4.25에서 4.5%인 기준금리를 향후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은 장기적으로 한 3%에서 2.75% 사이 정도로 끌고 가는 게 적당하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약 1.5% 정도 금리를 더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극히 미국의 경기가 정상적일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과거 코로나 때처럼 셧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리만 사태처럼 은행들이 다 망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거 유지 못해요. 그때는 확 더 내려버려야 될 거예요. 어쩌면 그럴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빚내서 주식을 해야 돼, 빚내서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수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어쨌건 현 시점에서는 기준금리는 저렇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하락하는 하락 전환이라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될 건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투자 자산이 저는 바로 이 채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MZ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하긴 해요. 큰 돈을 벌고 싶고 따블 수익을 내야지 언제 내가 티끌을 갖다 요만큼씩 모아가지고 내가 큰 걸 만들겠어. 크게 벌어야지 하면서 주식, 비트코인 이런 데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건 알아요. 하지만은 금리가 하락할 때 내가 모은 재산을 이제는 안전하게 갖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MZ분이 아니시고 조금 좀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셨다 그러시면은 더욱더 채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도 떨어집니까? 예금, 이자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예금 이자 대신에 내가 뭔가를 보충해서 예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 돼요. 그 좋은 대안이 채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좀 채권하고 예금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왜 채권이 금리 하락기에 좋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정기예금은 내가 만약에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찾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정기예금 중간에 찾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중도해지를 해야 되죠. 그죠? 해보셨어요? 네.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페널티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중도해지 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최소 반 이상 이자가 깎이고요. 심한 경우는 한 10분의 1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 시간의 대가로 예금 이자를 받는 건데 그걸 다 날려먹는 게 중도해지예요. 채권하고 예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예금은 중도 해지를 통해서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 반면에 예금은 내가 중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남에게 중도 해지 없이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이거예요. 자, 예금은 은행에다가 돈을 꿔주는 거죠, 그죠? 내가 꿔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그걸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뭘 한 다음에 나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체가 은행이 아닐 뿐이에요. 나라거나 회사거나 할 뿐입니다. 나라나 회사에다 돈을 꿔주면은 나는 예금 증서 대신 채권 증서를 발행하고 대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따박따박 이자를 주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금을 주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란 거는 돈을 주고 이자를 받는 그 구조는 똑같은 거고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은 중도해지 없이 남한테 뭐 할 수 있다? 팔 수가 있다. 제일 커요, 이게. 그럼 중도에 팔게 될 때는 이거를 내가 맨입으로 파느냐?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파느냐? 원래는 내가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채권을 살 사람들은 3%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5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2%죠. 이 2%에다 곱하기 잔존 기간을 곱한 연수로 잔존 기간 연수를 곱한 만큼을 내가 뭘로 받을 수 있다? 한 방에 땡길 수 있어요. 물론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받기는 합니다만은 한 방에 이걸 땡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채권 투자의 이득이에요. 제가 이제 은행원이라는 특성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강남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사모님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강남의 부유층 분들은요, 그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줄 알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채권으로 돈을 차곡차곡 이렇게 벌어가세요. 안 깨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원금을 잃지 않고 안 깨지는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장기 채권으로 많이 추천하는 게 이제 국채 10년물짜리를 보통 아마 많이들 추천하실 거예요. 예, 5년에서 10년물 정도의 국채를 보시면은 큰 부담 없이 내가 차익이 생겼을 때는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배당주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S&P 500하고 S&P에 그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귀족 지수라는 걸 보통 따로 만들거든요. S&P 500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대 기업. 저 위에 배당 귀족 지수하고 배당 그 일반 S&P 500하고 딱 놓고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배당이 누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가격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좋아할까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요새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마 주변에 그 뭐 아버님들 은퇴하시는 삼촌들 보게 되면요, 배당주 관심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나이가 들고 고령화가 될수록요, 배당주는 점점 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연기금들이 좋아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장기 성과가 높은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할 때하고 하락할 때 두 군데를 나눠놓고 S&P 500하고 그 배당 테마주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자, S&P 500이 실질금리 상승할 때보다는 하락할 때 보시다시피 어때요? 배당주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배당은 안정적으로 채권처럼 안정적으로 주는 그런 것들을 배당주라고 하다 보니까, 이 배당주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업이 안정적이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떨 때는 이익이 왕창 났다가 어떨 때는 막 손실을 보고 이러면은 겁이 나서 배당 못 해요. 그죠? 안정적인 데들.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많이 잘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를 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연금저축계좌나 IRP라는 상품들을 통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펀드나 ETF를 좀 사서 굴려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요. 연금저축계좌 IRP가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는다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불입한 돈의 13.2%에서 10.5% 정도의 자금을 국세청에서 캐시백 해주는 조건으로 나오는 상품입니다. 뭐냐? 내가 100만 원을 저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넣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아서 이제 내 자기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의 부담을 줄여줬어. 고마워.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은 13만 2천 원 또는 16만 5천 원 정도는 내가 도로 캐시백 해줄게. 돌려줄게. 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후 자금을 일정 부분 배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어디다 넣어두냐? 저기다 넣어두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그렇다고 노후만 생각해서 이렇게 자금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저기 나와 있는 한도 안에서 적절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도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저축만 해도 지금 6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거의 한 50만 원 월 저축액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50만 원 노후 대비 월 저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다만 10만 원, 20만 원 하더라도 저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거는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나이 들어서 인생 금방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요새 제가 50대, 60대 후반에 그 은퇴자들 만나다 보면은 이거 좀 더 들어놓을 걸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얘가 단순히 이것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할 때 우리는 15.4% 뭐 그 금융소득세를 내야 되거나 뭐 이런 또 세금을 또 뗍니다. 그죠? 쟤는 3.3에서 5.5%밖에 세금을 안 떼요. 더 좋은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건강보험료에 저 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좀 성공을 하려면은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이에요. 제1원칙이 뭐라고요? 언제 사서 언제 산다? 언제 판다?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고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 그럴 때 맨날 나는 꼭 거꾸로 서 있죠. 그죠? 항상 물구나무 서 있고, 그죠? 팔다고 항상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항상 보면 저점 매수를 하고 싶지만은 대부분 평소에는 저 때는 우리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항상 관심 언제쯤 있냐? 저기 한 중턱 이상 올라가 가지고 꼭 그것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한 3명 이상 나올 때, 그럼 그때는 이미 한 7, 8분 이상 올라갔을 때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장기 투자란 게 계속 돈을 묻어두는 게만 투자가 아니고 주가가 낮을 때든 높을 때든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만 내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충분히 올라갔을 때만 사실 저게 수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하고 달리 우리가 주식 투자는 올라가야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만기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 전 재산이 1억인데 1억을 내가 다 몰빵했어. 테슬라 같은 거 하루에 막 8%씩 왔다 갔다 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내 전 재산의 8%가 막 하루아침에 막 왔다 갔다 날아갔다 이러면은 어떤 강심장도 버티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아주 투자를 잘하는 분들 말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그 투자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한 방에 다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조금씩 들어가면은 내가 길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1억 들어가면 못 버티겠지만은 내가 매달 10만 원씩 조금씩 들어간다면은 그거 좀 떨어져도 또 넣을 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잖아요. MZ분들이 처음에 할 투자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뭐 차트를 분석해서 막 기교를 부리고 할 그런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5% 아주 공부를 해서 내가 전업 투자를 해야겠다는 분들 빼고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은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타이밍 잡기는 힘들어. 그리고 바빠.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렇게 점을 찍어놓은 저 고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 올라간다는 우리가 컨빅션만 가지고 있는 것들, S&P 500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면은 우리가 계속 충분히 수익을 낼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렇게 좀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래도 이 인연들이 여러분들의 연금을 불리고 또 나서 이제
이제 노후에 아주 먼 노후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재정적인 독립을 쟁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제 소감 밝히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